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동관계법규 기본 이론을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다루어진 내용은 주로 헌법, 노동기본권과 관련돼서 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노동법의 이해라는 내용들이 전부 다 헌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노동법은요, 처음에 그 탄생하게 된 이유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본인의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을 하고, 또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근로자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사자치를 실현해야 된다. 노사자치는 노사가 대등한 관계, 평등을 주장하죠.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거, 노사가 그거를 강조하는 게 우리 노사자치의 실현 또는 노사 대등한 관계를 실현시키는 거, 이 실질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적 평등 아닙니다. 실질적 평등입니다. 요거 실질적 평등, 요거 중요하죠, 그죠? 노사가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사용 종속 관계에 놓여져 있다. 사용 종속 관계가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있고, 여러분들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뭐 대다수 왼쪽이고 싶겠지만 이제 오른쪽일 수밖에 없다. 이 근로자, 이쪽이 이제 사용자예요, 사용자. 지금 이 관계는 애초부터 사용자에게 종속됐다. 이 종자가 따를 종입니다. 따른다.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용자에게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다. 사용자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다. 그러면 사용자가 월등한 힘의 균형에서 권한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불공정하게 흘러간다, 공정하게 흘러간다. 불공정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용 종속 관계의 특성상 불공정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사용자의 말에 따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노동법이 중간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노동법이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탕탕탕 올라오니까 이제 노동법을 이제 보호를 받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실질적으로 노사가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 이게 노사 자치의 실현입니다. 자치는 스스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스스로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실질적인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실현을 만드는 거죠. 노동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서로 균형이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관계가 없어진다? 이 불공정함의 불자가 사라지고 공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노동법의 최대 이념이다. 노동법의 최대 이념, 노사자치의 실현. 그는 현실적인 사용종속 관계를, 불평등한 사용종속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동법의 특징입니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생계 보장을 위한 어떤 근로자 보호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노동법을 도입한 사람들이 누구냐? 노동법을 도입한 사람들은 바로 자본주의자들이다. 자본주의자들이 노동법을 도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노동법을 왜 도입했냐?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너네 사용자가 자본가들이 배만 자꾸 불리면은 나중에 근로자들 계속 해고시키고 길거리로 내보내면 걔네들이 결국은 굶고 돈 없고 결국은 산업예비군들, 실업자들이 산업예비군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업예비군들이 결국은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 사회를 전부 다 공산화시킨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주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본가들이 봤을 때 맞거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이 등 따시고 배부른 이 나의 재산들을 전부 다 노동자들에게 뺏기게 생겼다. 그럼 뺏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동법 만들어줄게. 우리가 노동법 만들어줄게. 우리가 노동법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근로자들 보호해줄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근로자를 보호해서 자본주의의 번영을 더 추구하는 거죠. 번영과 성장. 자본주의의 번영과 성장을. 그래서 실제 우리 노동법은 말 그대로 공산주의자들이 도입한 법이 아니고요. 자본주의자들이 도입한 법이에요. 그래서 노동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자들이 도입한 법이 노동법이다. 그러고는 근대시민법, 즉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노동법을 도입하는 것을 수정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노동법을 통해서 수정을 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고 하고, 이 수정자본주의는 결국은 우리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수정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노동법의 역사를 이해할 때 요거를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속근로, 요거를 사용종속관계 또는 종속근로관계, 사용자의 말에 따르는 관계에 있다.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사 실질적인 대등 자치를 실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 번영과 성장으로 가자. 그게 핵심 포인트에는 근대시민법의 원리를, 즉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정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거 하나만 체크해 두시면 나머지는 이해가 좀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시민법의 원리, 요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수정자본주의가 들어온 요 사이에 이제 수정자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죠. 수정자본주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합니다. 기본 상식이에요. 우리 처음에 수정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근대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에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땅이야. 아무도 못 와. 당연하죠. 절대 권리를 가져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근로자예요, 사용자예요? 사용자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엄청난 횡포들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절대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집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는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여기 A는 B, C, 요 세 집이 사는데 A는 문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B도 문이 여기에 있고, C도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쭉 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B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C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집으로.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이쪽 땅이 이 중심각, 예, 강남이다, 강남. 서울 강남이다. 노른자 땅이다, 여기가. 노른자 땅인데, A가 우연찮게 예전부터,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살았으니까, A가 어느 날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A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부 도로로 그냥 일반 출입로로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근대 시민법의 원리에서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니까 여기에다가 막았어, 길을. 벽을 쌓고 막았어요. 내 재산권 행사. B하고 C, 너 통행 쓰지 마. 이거 지나가려면 통행료 내. 아니면 나 못 나가. 들어오지도 못해. 그럼 B와 C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님. 너네 땅 팔아. 이거 검사의 땅인데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큰데 저희 땅 팔기는 싫어요. 그러면 여기 출입 못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B와 C가 팔 수밖에 없겠죠, A한테. 그럼 A는 은행 대출 땡겨서 이 B와 C를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땅을 이제 재개발을 또는 건축, 신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시세 차익이 몇백억이 났어요. 그러면 A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런 시대가 근대 시민법의 시대였다.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유롭게 한 계약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그것이 불공정하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계약들이 남발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그 다음이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 잘못이 있는 경우. 잘못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과실, 잘못이 있다. 잘못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진다.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막 공장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만 1800년대, 1900년대 뭐 요때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2주 동안 근로자들이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 졸았어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 팔이 어디 갔지? 오른쪽 팔, 저 떨어져 있다. 막 병원에 이제 실려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때 사용자가 아유, 팔을 저래 다쳐서 어쩌노? 저 빨리 치료도 하고 뭐 하고 보살펴 주는데 너 이제 팔 다쳐서 내일 공장에 일하기가 어렵겠네. 내가 네 팔을 자른 건 아니잖아. 네가 졸다가 실수로 잘렸잖아.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용자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잘못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지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잘못이 없는 경우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근대시민법의 세 가지 원리는 사용자, 즉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고, 그리고 계약은 불공정하게 자꾸 계약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법도 없으니까, 이때는 최저임금법도 없으니까, 최저임금 없으니까 그냥 뭐 너 삼시세끼 먹여주고 재워줄게, 일해, 끝. 싫으면 나가. 그런 식으로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 잘못이 있는 것만 책임지지. 내 잘못이 없으니까 너 몸 다쳤으니까 나가. 그러면 결국 근로자들은 살림살이가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아요. 가난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영세하게 가난을. 그래서 과거에 그 권영길 대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권영길 의원.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거,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이 말이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살림살이가 좀 제대로 나아지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 노동법과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으면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러니까 노동자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수정자본주의, 노동법을 좀 바꾸자. 그래서 노동법을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바꿨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법칙은 소유권을 행사할 때 공공복리의
적합하게 행사하라. 쉽게 얘기하면 권리 남용은 안 된다.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걸 금지시키게끔 그렇게 이제 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를 가로막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A가 소유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B와 C의 정당한 소유권도 있는데 자기 땅이에요, 요게. 근데 B와 C는 이 출입로를 사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죠, 역으로. 그래서 권리 남용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들어오니까 A는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막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면 A는 B와 C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행료를 매년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B와 C가 팔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팔아라. 우리는 사용료 내기 싫으니까 네 땅을 살게. 여기가 검사장이 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B와 C가 저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땅을.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팔기는 싫거든요. 왜? 앞으로 이 땅이 오를 거니까. 그러니까 B와 C 입장에서는 팔아라 팔아라 나오는 거예요. 사용료 내라라고 할 때 아예 너 그걸 팔아라 나 이게 더 법률상 더 셉니다. 법원 가면 판사는 살 의향이 있네. 팔아 그럼. 이렇게 판결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B와 C의 입장에서는 A가 땅 팔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A는 땅 팔기 싫단 말이죠. 여기 검사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B와 C가 나중에 이사를 나가고 되고 이 지역이 완전히 재개발 재건축이 될 때 그때 A는 비로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A가 재산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권리 남용을 막아놓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B와 C도 살만하다. 살림살이 살만하다.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은 안 된다. 계약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최저임금법도 만들고 법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도 만들어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서 이걸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불공정한 걸로 간주해서 인정을 안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용자가 잘못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잘못이 없어도 과실은 잘못이라고 했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가장 대표적인 거 재해보상, 산재가 되겠죠. 그래서 산재보험법이 들어오면서 사용자가 책임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을 지게끔 법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주로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거든요. 그러면 일하다가 일 때문에 일하다가 재해가 발생되거나 또는 일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 일 때문에 재해가 발생되면 무조건 산재다 이런 뜻이에요. 산재. 그러니까 일하다가는 말은 무조건 쓰러져도 어디에서 쓰러져야 된다? 회사 안에서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일단 쓰러지면 그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거 일하다가 무조건 쓰러지면. 심지어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배변을 보다가 쓰러졌어요. 산재로 처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야, 똥 누다가 쓰러지는데도 산재야? 산재죠. 왜? 회사 안에서 무조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무조건 일하다가 발생한 거는 거의 산재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업무 기인성, 수행성은 쉽죠. 하지만 업무 기인성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 인정하기 좀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의료적으로도 증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들어와서 그나마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그래서 요 시스템을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시민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동법의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다 바꿔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법의 체계입니다. 노동법은 우리 개별적 노사관계, 요 개별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1대1로 서로 관련이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노사관계들을 규율하는 법이고 가장 대표적인 법이 근로기준법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법도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임금을 줄 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1대1로 서로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법은 근로기준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는 사용자 대 근로자 집단이니까 바로 노동조합이 되겠죠. 집단. 2명 이상이 모이면 집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대 노동조합의 관계를 우리는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법, 노조법이 되겠다. 노조법. 그래서 우리 노동법은 우리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조법이 양대 축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관계 법규들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로 개입을 많이 하는 고용관계 법규들. 요즘에는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협력적 노사관계, 이거 건차법이라고 하는데요. 건참법, 이렇게 줄여서 건참법. 협력적 노사관계, 이것도 집단적이에요. 결국은 집단적이에요. 왜? 여러 명이 참여해야 되니까. 협력하려면 한 명 혼자 1대1이에요, 1대5예요. 무조건 여러 명이 참여해요. 본질적으로는 집단적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 관련 법규들, 나머지 이제 국가가 주로 관여하는 것들. 국가가 주로 고용보험법이나 연령차별 고용촉진, 뭐 장애인 고용촉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노동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취업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노동법의 효력입니다. 노동법을 이제 법이 존재하면 이 법의 효력 관계가 어떤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국가 최고법 또는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은 바로 헌법이 되겠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국가의 어떤 국민의 자유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명시하는 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 법률, 노동법은 얘가 노동법이 되겠죠. 노동법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순간 위헌 심판이 바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명령이나 시행령, 명령에는 대통령령 또는 뭐 대통령령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하고, 그리고 노동부령, 노동부 장관령 또는 노동부령을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명령이에요. 대통령령, 명령, 노동부령, 부령, 명령, 전부 다. 명령은 근로기준법이나 어떤 노조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자치적으로 서로 체결하는 계약인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이 명령을 위반할 수 없고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10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복무규율이나 경영관계를 규율하는 규정들을 정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게 취업규칙인데, 취업규칙은 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이 취업규칙을 위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이렇게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자치적으로 발생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요거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순서대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최고법이죠. 이걸 위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요. 자, 단체 협약에 노동조합하고 사용자가 체결을 했어요.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뭐라고 체결했냐? 대졸 신입사원은 초임이 월 300이다. 300만 원이다. 올해 이렇게 이제 딱 체결을 했어요. 월 300이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죠. 단체 협약. 그런데 여기 근로계약에 A씨, 홍길동 씨를, A씨를 사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너는 대졸인데 뭐 약간 보니까 딴 놈들보다 네가 좀 똑똑한 것 같아. 너 똑똑해.
그래서 내가 너 월급을 더 줄게. 너 400만 원이다. 너 시작이. 이렇게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근로계약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근로계약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따라야 되는데 근로계약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지금 위반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상위법규니까 하위법규가 상위법규를 위반하면 불법 아니야? 그런 착각을 가지는데 우리 노동법은 유일하고 독특한 원리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다른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원리.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리한 근로조건은 최우선으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은 이 관계를 다 무시하고 적용된다.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걸 다 무시하고 적용된다. 그러면 지금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이게 불법이어야 되는데 이 불법이 아니고 이 A의 입장에서 300만 원의 근로조건하고 400만 원의 근로조건 어느 쪽이 유리해요? 근로자 입장에서 A씨 입장에서 400만 원이 유리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합법이 된다. 이렇게 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게 포인트다. 요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다. 이게 우리 노동법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원칙이다. 엄밀히 따지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독특한 원칙이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에 근로조건은 향상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조건이 향상되려면 이 위쪽으로 무조건 올라가야 되겠죠.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가 처음에 15개를 휴가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우리 회사는 30개를 준다. 연차휴가를. 근로자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에는 15개 주는데 우리는 15개를 주는데 왜 우리는 30개를 줘? 그러면 법위반 아니야? 법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왜? 유리조건 우선 원칙. 유리한 조건은 무조건 최우선으로 적용이 된다. 그게 바로 요 법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원리. 일반법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상이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이 넓다. 특별법은 대상이 좁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 좁다. 대상이 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특정이 됐겠죠. 특정이 됐다. 특정인.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하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법. 대상이 넓죠. 일반인. 일반인은 대상이 넓죠. 일반법.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면 특별법.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공무원법이 있고 경찰공무원법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공무원은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이죠. 그럼 범위가 누가 넓어요? 공무원이라는 법이 범위가 넓습니까? 경찰공무원이 범위가 넓습니까? 이 둘의 관계에서 공무원법이 범위가 넓죠.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공무원법은 뭐예요? 경찰공무원법은 경찰이라는 특정인에게만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이라는 특정인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공무원법은 일반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거는 법을 서로 비교할 때 이 법도 존재하고 이 법도 존재하는데 그럼 뭐부터 적용하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서로 법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할 때 특별법이 먼저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 그 다음 국법은 옛날 법이고 신법은 새로 개정된 법이죠. 새로 재개정된 법. 그 새로 재개정된 법이 먼저 적용되죠. 그리고 하위보다 상위법을 우선한다. 당연히 하위법은 상위를 위반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런 법원칙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 용어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헌법 제32조부터 헌법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헌법 근로기본권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